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은행 입사시험 관련해서 경제금융, 은행 NCS 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2017년에 채용 비리가 많이 터지면서 2018년부터 대부분 은행들이 채용 시 경제금융 관련한 객관식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9년에도 보면 가장 먼저 이제 채용이 시작되는 이제 기업은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은행들이 아마 이제 채용 공고가 날 텐데, 이 은행들의 공통적으로 보면 금융, 경제, 경영, 은행 NCS를 모두 다 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은행이 이런 것들에서 선택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금융, 경제만 위주로 내는 데가 있고, 금융, 경제하고 은행 NCS를 내는 데가 있고, 경영은 중요도는 좀 떨어집니다. 자, 그렇긴 한데 매년 어떤 범위를 정확하게 어나운스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폭넓게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보시면 그 입사시험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부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넓게 공부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마련한 여러분들 이제 통합마스터 교재에서 적어도 이 부분의 문제를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선정해서 그 교재에 넣어놨지만, 제가 그 문제의 해설들을 많이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의 그 문제의 그 내용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해설에 있는 내용을 잘 보셔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에 대해서만은 너무 딱 얽매이지는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요. 그럼 첫 번째 시간은 금융 부분. 어차피 이제 은행권이기 때문에 금융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금융,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도 순입니다. 사실은 요 은행 NCS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입사 후에 실무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 위주로만 이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첫째 시간은 이제 금융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상식인데요. 우리가 상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금융의 깊이 있는 걸 다루는 것보다 금융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상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일반 상식이라고 해서 경제나 금융, 경영에 관련되지 않은 일반 사회성인 것들은 일반 상식인데, 일반 상식은 대부분 은행에서 취급하고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융 상식은 어떤 부분을 다뤄드렸냐면 금융 시장에 관한 이해입니다. 이를테면 금융시장 전반적인 개괄, 주식시장에 관한 이해,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 이런 것들, 여기 중요도를 표시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그 교재의 위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 분석과 관련해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우리 증권 분석에 쓰는 용어들이죠. 그 다음에 주요 시장 평가 지표, PER이라고 하는 PBR, 이런 용어 정도의 질문을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의 주요 업무들은 어떤가? 은행의 주요 업무,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런 걸 쓰는데, 이 시험이 이제 은행권이긴 하지만 증권회사에서는 어떤 업무가 있는지, 보험회사는 어떤 업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출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끝으로 네 번째, 꼭 알아야 될 금융상품, 그리고 금융제도, 은행, 증권사, 펀드. 사실 은행, 증권사, 펀드 이렇게 구분했지만 지금 은행에서 증권사 상품인 CMA라든지 ELS라든지 이걸 다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사실은 은행에서 다 판매되고 있는 거죠. 펀드 역시도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금융제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예금자 보호제도죠. 예금자 보호제도, 기타 이제 금융 관련 제도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지 고객 알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금융의 전반적인 것들을 여기서 다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문제집에 보시다시피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키워드가 이 범위에서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문제 푸는 것 자체를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문제가 시험 문제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겠죠. 적어도 이 키워드라고 하는 이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설에 정확하게 써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학습하시면 충분하게 대비될 수 있도록 내용을 알차게 구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설명하는 기업의 자본 조달. 우리가 자본 조달이라고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크게 남의 돈을 빌려오는
부채, 타인 자본이 있을 테고 자기 자본이 있겠죠. 그렇죠? 자, 중에서 직접 금융에 분류되는 것은,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뭡니까?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 말과 결국은 간접 금융이라는 말의 구분이죠. 그래서 이 직접 금융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자기가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다만 주식은 어떻습니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주주로서 자기 자본이죠. 그 자기 돈인 겁니다. 채권은 남의 돈을 빌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타인 자본이죠. 바꿔 말하면 부채다 이런 얘기죠. 타인 자본. 그러면 간접금융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닌 중개기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뭐냐? 은행을 통한 차입이죠. 자, 우리 은행의 고유 업무 중에 대표적인 게 대출 업무잖아요. 그리고 은행의 대출 업무라는 건 뭐습니까?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예금을 갖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 중개기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을 차입을 통한 게 간접금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직접금융에 분류한 것은, 자, 주식을 발행했다.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뒤에 가서 주식시장 가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이런 용어를 정리해둬야 됩니다. 주식 발행했다. 직접금융 맞죠? 전환사채, 이거 역시는 채권이란 말이에요. 자, 전환사채가 뭔지, 신주인수권사채가 뭔지, 코코펀드가 뭔지, 그 다음 교환사채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채권시장을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가와 나는 직접금융에 해당되는 거죠. 다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차입했다. 자금을 차입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 차입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간접금융이 되죠. 그래서 가와 나가 이 직접금융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금이다라고 할 때 보면 운영자금이라는 게 있고요. 시설자금이라고 있어요. 운영자금은 1년 이내에 단기성 자금 등을 차입하는 거고요. 시설자금은 공장, 건물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하는 자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정리가 됐고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해설에 잘 써놨으니까요.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의 이해. 자, 단기 금융이다라고 하는 건 1년 미만의 머니마켓, 이걸 머니마켓이라 그래요. 1년 미만의 시장. 요 장기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 이걸 우리가 캐피탈 마켓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금융시장을 캐피탈 마켓, 우리말로는 자본시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다 이거예요. 2번, 금융시장은 조달기간에 따라 장단기에 따라 자금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이 자금시장이라는 머니마켓에 투자하는 펀드, 이런 단기성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MF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시장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자금시장과 관련된 것은 옳게 묶은 것을 했는데, 이 자금시장과 관련된 이 머니마켓과 관련된 용어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맞죠? 주식이나 채권을 주식을 발행했다. 만기가 없죠. 채권을 발행했다. 보통 회사채 같은 경우 만기가 3년, 5년 이렇게 장기예요. 그래서 나번 같은 경우에는 캐피탈 마켓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다음,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중앙은행의 직접. 자, 통화정책을 우리가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에서 맡고 있죠. 한국은행에서는 이 단기 기준금리인 RP라고 하는, 리퍼스에서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이 RP를 갖고 시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쓰는 목적은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죠. 이 물가 안정, 그래서 인플레이션 타겟팅,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 단기 시장인 RP 시장에서의 자금 기준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다가 맞는 거죠. 라번, 기업어음을 발행해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다. 기업어음을 발행한다. 이런 것들도 단기 자금 시장인데요. 그래서 답은 제 2번인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럼 이 자금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 여기서 얘기했던 RP,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기업어음. 기업어음이라는 것은 기업이 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것을 기업어음이라고 그래요. 커머셜 페이퍼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예금 증서를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서티피케이트 데포짓이라고 해서 예금 증서라고 해서 CD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단기 금융 시장이에요. 그리고 채권 중에서도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해서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통화량 수급 목적으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단기 시장이다. 이거 외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형식이 있는데 표지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금융상품인데 뒤에 금융상품 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입사와 관련해서 머니마켓 시장 하면 떠올라야 될 게 RP, CD, CP, MS, 통화안정증권, 그 다음에 표지엄 이런 시장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집행하는 관여하는 시장은 RP 시장이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이 머니마켓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연속성장이 있는 문제니까 그냥 풀겠습니다. 단기금융시장에서는 만기가 1년 이내의 단기시장. 그렇죠? 이자리 완전 경쟁 결정이기 때문에 효율적 배분을 촉진해주고 조절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마련해준다. 단기금융시장은 발행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시장들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 발행을 통하는 캐피탈 마켓 시장입니다. 그래서 단기금융시장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정책 수단의 다양을 뒷받쳐 통화 정책 효과를 제거해 아까 얘기했죠. 중앙은행에서 개입하는 시장은 그거다. 이 문제는 2번 문제 연속선상에서 있는 문제죠. 다음 4번. 글로벌 시대의 자금 조달은 국내 금융시장뿐 아니라 국제금융이 활발히 이루고 있다. 2단 설명. 국제금융시장, 은행시장이죠. 은행은 뭐예요? 간접금융이다. 포인트죠. 2번 CD, CP, RP 아까 얘기했었죠? 예. 3번 유로채. 유로채가 뭐예요? 채권이죠. 자, 요거는 채권시장 가서 유로채, 외국채, 그리고 유로채의 사례, 외국채 사례 이런 것들은 채권시장에서 배우겠는데 국제채, 그러니까 비거주자들이 국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제채에는 외국채와 유로채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채권시장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아까 간접금융이 아니라 뭐다? 직접금융이죠. 잘못됐고요. 유로채 시장보다는 외국채 시장이 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일단 정의만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외국채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자, 비거주자가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가서 달러 표시로 그러니까 표시 채권의 표시 통화와 발행 국가가 발행 지역이 동일한 경우에 즉 달러로 발행하는데 어디서 발행한다고요? 미국에서 발행한다. 자, 엔화로 발행하는데 어디서 발행한다? 일본에서 발행한다. 이처럼 채권의 표시 통화와 발행 지역이 같은 채권을 외국채라고 합니다. 이러한 외국채는 자, 이 달러를 미국에서 발행한 이걸 양키 본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증권 당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거주자가 와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신용 등급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채 발행이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럼 유로채는 뭐냐? 유로채는 비거주자가 이 채권 표시 통화와 발행 지역이 다른 경우예요. 즉 달러 표시로 하는데 미국이 아닌 미국 이외 지역에서 발행될 때를 유로채라 합니다. 그럼 미국 이외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규제가 외국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네요. 다음 5번. 다음은 국제채권시장의 유로채와 외국채의 차이점을 설명할 잘못된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유로채는 외국채와 달리 채권 표시통화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발행한다. 맞죠? 2번. 국제채권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렇게 대형 투자 기관들만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참여하기는 어렵죠. 3번. 외국채는 유로채 발행 규제 적용이 적다고 했는데 잘못됐죠. 발행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랬습니다. 4번. 유로채에 한 국가의 국가대장 여러 국가의 투자에 구성된 국제적인 수단이 이루어진다. 자, 연속성생 풀면 되겠고요. 6번. 아래 내용에서 밑줄 친 부분과 관련이 있는 금융방식, 직접금융, 간접금융 이런 거죠. 금융회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어플라이하고 있는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업은행이라고 하죠. 상업은행. 그다음 우리 보통 증권회사라고 부르는 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IB, 투자은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업은행이냐 투자은행이냐 뭐 이런. 요 금융방식은 직접금융이냐 간접금융. 연속선상에서 풀면 되겠네요. 화성반도체 부품생산 A전자는 최근 반도체 화학으로 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설비 투자 결정했는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권을 발행한다. 아까 채권 발행하는 거 뭐라 그랬죠? 직접금융이라고 그랬죠.
채권 발행을 해서 금융. 그럼 이러한 채권 발행에 대해서 언더라이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을 받아주고 이러한 데들이 바로 투자은행,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증권회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금융이고 투자은행이니까 1번이 되겠네요.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아래에서 설명하는 금융시장에 해당하는 신용이 양호한 기업이 운영자금 목적으로 우리가 상거래가 일어나서 물건을 팔아서 물건 대금이 없어서 어음을 발행해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금을 필요로 할 때 단기 자금을 필요할 때 발행하는 게 뭐냐면 기업이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커머셜 페이퍼라고 해서 이 문제의 답은 기업어음입니다. 그래서 기업어음이 답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자금 융통을 위하여 발행하는 단기 어음 시장이다. 그럼 표지어음은 뭐냐? 표지어음은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지만 금융기관이 특히 은행 같은데 할인어음이라고 해서 그 기업체들이 상거래에서 발생해서 받은 어음을 할인해서 그 은행이 자금을 융통해 준단 말이에요. 그건 융통해 준다는 말은 뭐냐면 어음을 담보해서 돈을 미리 지급해 준다. 그렇게 모아둔 할인어음을 담보로 해서 새롭게 발행하는 약속어음의 형식이 표지어음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표지어음을 할인해서 살 수 있다 이런. 그다음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라는 게 리퍼스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개인 투자자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을 팔면서 채권을 팔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정 기간에 이 채권을 판 채권을 다시 되사주기로 환매수 해주기로 사전에 약정이 돼 있는 거. 이게 없으면 그냥 채권을 팔고 채권 사는 그런 거래라면 이게 있으니까 환매수가 있으니까 채권 판 거를 다시 일정 기간 후에 되사주기로 사전에 약정되어 있는 매매를 환매 조건이 있는 채권의 매매다. 리퍼스에서 어그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다음 양도성 예금 증서, 은행에서 CD죠. 예금 증서를 발행하는 건데 그럼 1억짜리 예금 증서를 발행하면서 고객한테 1억 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1억 원을 미리 이자를 디스카운트해서 만약에 3개월치 이자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9,900만 원만 받아서 1억짜리 CD를 줘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1억짜리 증서를 갖고 있다가 만기 때 가서 제시해서 1억을 받는, 그러니까 이자가 선이자 지급되는 형태의 할인식으로 발행되는 예금 증서가 CD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 보통의 일반 예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1억짜리 정기예금을 하고자 할 때 1억 원을 내면 정기예금 통장을 주잖아요. 그런다 만기 때 가서 1억에다가 이자를 합쳐서 뭐 1억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1억짜리 예금 증서를 할 때 1억을 내는 게 아니라 미리 이자를 선공제해서 뭐 이자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이라고 하면 9,900만 원만 내고 1억짜리 증서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그 단기 금융시장, 장기 금융시장, 머니마켓, 캡살마켓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내용들을 꼭 알아야 용어 위주로 정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문제 자체를 중요하지보다는 이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내용 해설을 잘 정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식시장. 그럼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수종의 주식에 관한 구분. 우리가 수종의 주식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주식으로 알고 있는 건 보통주죠. 그 다음에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이런 우선주에도 보면 뭐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주식회사는 납입된 자본금에 대한 표시로 주식을 발행한다. 이와 관련한 수종의 주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주보단 회사가 청산할 때 자녀 재산에 됐을 때 이 자녀 재산이란 뭡니까? 회사가 청산을 하게 되면 사채권자들한테 먼저 돈을 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청산을 하면 채권자들이 먼저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주들이 남는 돈을 갖고 받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주 중에서는 우선주인 사람들이 자녀 재산에 대해서 남은 재산에 대해서 우선적 지위를 갖는 거를 우리가 자녀 재산 우선주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거냐면 이익배당 우선주예요. 이익배당 우선주라는 말은 뭐냐면 회사가 이익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음에 우리 회사가 다 얻은 거에 재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회사의 내부에 유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익이 난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또 배당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유보나 배당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이익 배당에 있어서 보통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보단 우선해서 우선적 지위를 갖는 것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이익 배당 우선주 외에도 자녀재산 우선주가 있다. 예, 맞고요. 그 다음 2번 누적적 우선주는 일정률의 우선 배당을 받기로 했다가 올해 회사의 사정으로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없을 때 올해 못 받은 그 이익 부분을 다음 해에 가서도 누적적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남은 이익에 대해서 배당자 같이 배당에 참가한다. 다음 상법상 무의결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 총액의 4분의 1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장법인은 2분의 1까지 발행할 수 있죠. 4분의 1 발행했다. 상장법인이 맞고요. 그 다음 현재 상법에서는 액면이 없는 무액면주 발행은 안 되고 있다는데 최근 한 2년 됐죠. 이게 상법이 개정됐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주식은 반드시 액면주여야 됐지만 개정이 되면서 무액면주 발행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주식의 특성상 분류. 아까는 우리가 상법상에서 주식을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특성상으로 분류해 볼 때 연결이 잘못된 것. 성장주. 우리가 보통 같이 많이 쓰는 말이 성장주라는 말고 가치주라는 말 쓰거든요. 이 성장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업종 평균보다 그 해당 기업의 성장률이 매출액 성장률, 이익 성장이 높은 기업을 말합니다. 영업실적이나 수익의 증가가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을 말한다. 예, 맞고요. 가치주는 뭐 쉽게 말하면 싼 거죠. 그냥 주가가 낮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보다 자, 내재 가치,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보다 자, 시장 가격이 낮은 거죠. 시장 가격은 100원인데 내재 가치는 20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 대비 시장 가격이 싼 거. 이걸 우리는 가치주다라고 해요. 내재 가치 현재 주가 수준이 낮게 형성해 주마. 이러한 가치주는 대표적으로 저퍼주라는 게 있죠. 이 퍼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 또는 저 PBR 이런 것들이 가치주. 뭐 가치주 하면 우리 투자 시장에서 빼놓지 못하는 사람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가치주의 대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크릿 업종. 시크릿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에 민감한 업종. 어떤 업종인 경우에 자, 경기 변화에 민감한 게 있고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둔감한 게 있어요. 경기에 민감한 건 어떤 걸까요? 우리 중공업, 반도체 기업들 있잖아요.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경기에 민감하죠. 그렇죠? 근데 경기에 둔감한 거는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먹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유틸리티 같은 거, 뭐 전기가스 같은 거 경기가 어렵다고 크게 변하지 않죠. 그다음 음식료, 그렇죠? 근데 제약, 경기가 안 좋다고 뭐 약 안 쓸 수 있나요? 이러한 업종들은 경기에 둔감한 거죠. 그렇지만 이 아까 말했던 중공업, 반도체, 화학 이런 것들은 경기에 민감한 시크릿 업종이다. 그러니까 시크릿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의 변화에 따라 실적 변화에 둔감한 업종이 아니라 매우 민감한 업종을 말합니다. 잘못됐네요. 블루칩. 보통 우리가 카지노에서 가장 비싼 칩이 블루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통 우리 그 시장에서 그 고가의 초우량 종목들을 블루칩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상당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데입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SK하이닉스 뭐 이런 데들이 블루칩 종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우리가 옐로칩이라는 말을 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대형주다, 중형주다, 소형주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과거에는 자본금이 얼마냐 이걸 따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시가총액,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주식수에 대한 주가를 곱한 시가총액이 100위까지를 대형주다. 그 다음 100위에서 300위까지를 중형주다. 그 다음 300위 미만 우리 거래소에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종목 수가 1000종목이 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00위 이내인 종목을 대형주,
300위까지를 중형주, 그다음 나머지를 소형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펌 사이즈로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정도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DR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자,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대표적인 업종들이 뭐 은행 같으면 신한은행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기업들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죠. 화폐 단위가 다르므로, 자, 우리나라는 화폐 단위가 뭡니까? 원화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달러 아닙니까? 화폐 단위가 달라. 그러니까 그냥 직상장이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그 미국에 있는 예탁기관에다가 원주를 맡겨요. 상장하는 그대로 상장하는 걸 직상장에 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원주를 보관하고 이를 표창하는 것이 바로 DR이다. 일단 DR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DR이 뭐냐? 데포지트 리시프트라고 하는 뭐냐? 처음에 잘못된 건 원칙적으로 원주 한 주는 DR 한 주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그 한 주로 발행하는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주 한 주에 대비해서 뭐 DR은 10주로 발행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에요. 잘못됐어요. 자기 자본에 의한 이거 DR은 자기 자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지 통화로 하기 때문에 환율이 발생하지 않죠. DR은 소유자는 주권 소재국의 보통 주주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요. 해외 다양한 주주기관, 그러니까 이런 DR로 발행됐을 때도 해외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그러한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예,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DR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원주 하나당 DR을 여러 주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현지 통화로 발행되기 때문에 환위험이 없다라는 것이 DR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식회사의 구성 주주, 주주가 어떤 성격이 있느냐. 4번, 다음은 주식회사 주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으로 연결된 거죠. 주주는 유한책임이죠. 그렇죠?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회사 설립할 때 또는 회사의 자기 자본만큼 내가 돈을 냈다면 그 낸 돈이 회사가 잘못됐을 때도 그걸 못 돌려받으면 땡이지, 만약 회사가 부채가 더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떠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책임이라는 거죠. 맞고요.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죠. 맞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지만 경영인이 될 수 아니죠. 얼마든지 경영인이 될 수가 있죠. 뭐 대부분 우리 어떻습니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이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죠. 그러나 뭐 주주 지분이 많다 하더라도 전문 경영에 맡기는 경우도 많죠. 어쨌든 될 수는 있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가와 옳은 설명으로 연결된 것은 가와 나가 되겠네요. 어쨌든 주주라고 하는 것이 이런 유한책임 외에도 결국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이제 채권자보다는 회사가 망했을 때 주주들은 나중에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커. 그래서 주주들한테는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다르죠. 그러니까 위험이 누가 크냐? 자,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지분 참여된 주주 중에 위험이 누구 크냐? 당연히 주주가 위험이 큰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결권을 주주에게는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 거래소 상장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거래소가 하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아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증권이 거래되는 거래소와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다양한데 우리나라에는 이 거래소라고 하는 것이 한국거래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장이라 그래요. 리스팅. 이해되죠? 그러니까 상장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 거래소 안에서 증권이 매매되는 그런 기업을 말한다. 그럼 이러한 것들의 심사, 최근 A바이오주는 연구개발 자격을 필요로 하고요. 대규모 자격이 필요한 상황이라 거래소에 상장하고자 한다. 상장을 위해 상장 적격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상장 심사는 어디서 받느냐? 한국거래소가 상장 심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심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흐름을 얘기해 보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비 심사를 받아요. 그 예비 심사는 이제 우리가 상장해도 좋은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예비 심사를 받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필요한 자금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상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분산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분산.
분산 요건이라는 말은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소액주주에게 분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업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액주주의 분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요.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은다. 이런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주식 공모를 합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돼. 그 증권신고서라고 하는 것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돼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일반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 증권신고서의 심사 수리를 통해서 수리가 났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대기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걸 우리는 효력 발생 기간이라 그래요. 이런 대기 기간이 끝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했을 때 청약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청약을 받고 납입을 하고 배정을 하고 다 완료가 된 후에 본상장 신청을 해야 돼요. 물론 이 본상장 신청이라는 말은 이 분산 요건을 다 갖춰서 거래소에다가 마지막 본상장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상장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분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상장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약 6개월 정도 이내에서 다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입사시험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상장이라는 말, 그리고 이러한 상장 실질 심사는 누가 한다? 한국거래소에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증권 발행을 통한 공모를 할 때 이 발행 시장에서의 공시제, 이게 하나의 공시제도죠. 널리 알리는 공시제도로서 증권신고서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금융위에 제출해서 심사 수리를 받는다.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실질 심사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른 걸로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